뉴저지 한인상록회 권영진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후임 회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8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한국 시간 3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지난 회계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수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뉴욕시 주택국이 맨하탄과 브롱스, 브루클린 등의 신축 서민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오는 29일부터 유급 병가 제공 의무화법이 공식 발효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권영진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후임 회장을 찾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상록회 이사회는 권 회장의 사임을 보류하고 있다며 마땅한 후임자가 없으면 권 회장이 회장직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회관 건립 기금의 행방과 회장 선출 문제로 잡음을 내온 뉴저지 한인상록회. 특히 권영진 회장의 재임에 반대하는 박재의 후보와 일부 회원들이 지난 4월 법원에 회장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지난 28일 권 회장은 상록회를 둘러싸고 잡음이 오래 지속되면서 단체를 이끄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졌다며 회장직에서 내려오겠다는 뜻을 상록회 이사진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이사진은 비록 권영진 회장이 사임 이사를 밝혔지만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했고 권 회장의 상록회 운영에 문제점을 찾지 못해 사임을 보류 중이라며 끝내 후임을 찾지 못하게 될 경우 권 회장이 임기가 끝나는 2020년 2월까지 회장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록회에 불만을 품은 일부 회원들의 근거 없는 비판과는 달리 상록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님을 사표를 수리를 하면은 이 상록회 회장님을 영입하실 만한 분이 지금 안 계세요. 대안이 없습니다. 상록회 이사진은 최근 일부 인물들이 상록회 이사진을 사칭하며 동포사회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페파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각국 한인사회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8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한국 시간 3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더 커진 하나, 한반도의 빛이 되다라는 주제로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79개국 400여 명의 한인회장과 국내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가해 오는 5일까지 지역별 현안 토론, 정책 포럼, 문화 공연, 교류 행사 등을 펼치게 됩니다. 개회식은 조면균 통일부 장관과 주요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대회는 한인회 간 소통과 화합은 물론 통일을 위한 동포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모국과 동포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뜻을 모으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회 이틀째인 4일에는 정부와의 대화, 한인회 운영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제12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과 홀트 인터내셔널 부회장의 해외 입양 관련 특별 강연 등이 열립니다. 지난 회계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수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출신 국가별로 11위를 기록했고 취업 이민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어제 발표한 이민 연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 회계년도 미 전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19,184명으로 2016 회계년도에 비해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한인 영주권 취득자 수는 캘리포니아가 6,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1,706명으로 2위, 뉴저지 1,300명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텍사스 1,417명, 워싱턴 766명, 버지니아 765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자를 유형별로 보면 취업 이민이 1,6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6,522명, 가족 이민 1,296명, 추첨 영주권 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17만 581명으로 최다였고 중국 7만 1,565명, 쿠바 6만 5,028명, 인도 6만 394명 등의 순이며 한인 취득 건수는 11번째였습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은 2005년에 급증한 뒤 2008년 2만 6,666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2015년 17,138명으로 급락했다 2016년 곧바로 2만 명 선을 다시 회복한 바 있습니다. 2017 회계년도 미국 전체 영주권 취득자는 112만 7,167명으로 전년에 비해 4.5%가 줄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 회계년도에 수용한 난민은 연방정부가 정한 상한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인을 포함해 입국 금지 대상 8개 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1일 공개한 2018 회계년도 난민 수용 최종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8 회계년도에 미국 입국이 허용된 난민은 2만 2,49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초 연방정부가 지난해 정했던 상한선 4만 5천 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어서 난민 수용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심사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국 허용 조치를 받은 난민 2만 2,491명 중 기독교인이 1만 5,318명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허용이 무슬림 등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도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8 회계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입국 금지 대상 국가로 규정한 북한인 5명을 포함해 시리아 등 8개 국가 출신 난민 369명의 입국이 허용된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2019 회계년도 난민 수용 규모를 3만 명 이하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수용 인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민영 교도소들이 불법 입국 이민자들의 구치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나 민영 교도소 양측은 서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민영 교도소의 시설은 크게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시행한 무관용 정책에 따라 아동을 포함한 미입국자 수용 인원이 급증하면서 아동보호소 등의 정부시설 수용 능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남서부 국경지역에 위치한 민영 교도소들이 불법 입국 이민자들의 구치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입국자들을 석방하지 않고 시설 수용을 의무화하면서 민영 교도소의 불법 이민자 수용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들의 민영 교도소 위탁 수용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의 수용시설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민영업체는 안정적 수요 확보로 인한 가동률 상승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양측이 모두 혜택을 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민영 교도소들의 시설 운영이나 재소자 처우가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보다 열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민영 교도소에서의 보안 문제 발생 빈도와 폭력 사건 발생 비율이 정부 시설보다 높고 지병이 있는 재소자에 대한 대처나 직업 훈련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민영 교도소는 전국 교도소 수감자의 9%를 수용하고 있지만 불법 이민자 수용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국이 맨하탄과 브롱스, 브루클린 등의 신축 서민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어 번역본을 원할 경우에는 봉투 뒷면에 코리안이라고 기입한 후 반송용 봉투를 해당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뉴욕시 주택국은 오늘부터 540 웨스트 53 스트리트 아파트에 입주할 총 102가구를 모집합니다. 스튜디오 유닛 지원을 위한 가구당 소득 기준선은 연 39,292달러에서 122,615달러이며 원베드룸 유닛 지원은 49,098달러에서 137,775달러입니다. 투베드룸 유닛은 58,903달러 이상, 3베드룸은 68,023달러 이상 소득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워터라인 스퀘어 아파트도 총 269가구에 대해 어제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경우 가구당 연소득 37,578달러에서 43,860달러, 원베드룸은 42,252달러에서 51,100달러, 투베드룸은 연소득 48,275달러에서 62,580달러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신축 노인 아파트인 브롱스의 1880 보스턴 로드 아파트는 입주자 58가구를 1일부터 모집하며 마감은 12월 3일까지입니다. 또 브루클린 그린우드의 194 22 스트리트 신축 서민 아파트와 브롱스의 1434 언더클리프 애비뉴 신축 서민 아파트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고문과 신청서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을 받아보려면 봉투 뒷면에 코리언이라고 쓰고 반송용 봉투를 해당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뉴욕주와 시정부에 고용된 장애인 차량 운전기사들의 교통법규 위반 등의 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된 운전기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뉴욕주 발달장애국의 근무 태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발달장애국이 고용한 운전기사들 가운데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거나 면허 정지 중 운행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뉴욕주 발달장애국의 뉴욕시 5개 보로 사무소에 배정된 450여 대 차량을 감사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차량은 144대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립학교 인근 속도 위반 사례가 27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브루클린에서 운행된 차량이 203건의 과속 적발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고용된 운전기사 282명 가운데 50명의 운전면허가 지난 3년 사이 최소 한 번 이상 정지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7명의 운전기사는 면허 정지 기간에도 장애인 차량을 계속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주행 중 휴대폰 사용, 정지 신호 위반, 과속 등으로 총 15건의 면허 정지를 받았고 면허 정지 기간에도 최소 33회 이상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이들 차량의 벌금 미납 건수는 467건이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발생한 연체 수수료 등의 미납 벌금 규모는 4만 3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뉴욕주 발달장애국이 고용된 운전기사의 교통 위반, 운전 기록을 분석해 교육, 상담, 재배치,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근무 태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머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도 해당 기관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오는 29일부터 유급 병가 제공 의무화법이 공식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발효 후 30일 안에 직장 내에 유급병가 사용 권리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5월 서명에 확정된 유급병가 제공 의무화에 따라 뉴저지의 모든 기업과 업체들은 직원들에게 근로시간 30시간마다 1시간을 유급병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연간 최대 40시간까지 유급병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가족이 아플 때에도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업체가 유급병가 의무화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첫 적발 시 $100에서 $1,000의 벌금이나 10일에서 90일까지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상 위반 적발 시 $500에서 $1,000의 벌금 또는 10일에서 100일간의 징역 처벌이 내려집니다. 주 당국은 이번 법 시행으로 약 120만 명의 근로자가 유급병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유급병가를 시행하고 있는 뉴욕의 경우 1년에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은 연간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하고 직원 5명 미만인 업체는 무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60여 개의 대형 리테일 업소가 휴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베스트블랙프라이데이닷컴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수감사절인 11월 22일 대형 리테일 업체 60여 개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베스트블랙프라이데이닷컴 측은 추수감사절 당일 영업을 하지 않는 소매업체가 갈수록 증가 추세라며 이들 60개 업체는 지난해에도 문을 닫았던 곳으로 올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코스코, 홈디포, 샘스클럽, 홈굿, 아이키아, 빅5 스포팅 구스, 그레이트 앤 배럴, 딜리어드, 놀스트롬, H&M, 로스, 마샬, 패콧과 패스마트 등입니다. 자세한 업소 목록은 웹사이트 bestblackfriday.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국 소매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를 포함해 추수감사절 쇼핑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포함해 총 1억 7,400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는 2020년 LA시 선거에서 한인타운 지역구에 어떤 한인 후보가 나올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LA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의 결집력을 보여준 이슈가 많았던 만큼 이 흐름을 잘 이어가면 오는 선거가 한인들의 정계 진출에 적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숙자 쉘터와 방글라데시 지역구 분화란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맞았던 LA 한인타운. 허베슨시 의장의 리콜까지 언급되면서 정치적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LA 한인타운의 10지구 시의원 자리를 놓고 한인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사회활동가인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이미 후보 등록을 끝내고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015년 선거에서 웨슨 의장에게 석패했던 유 후보는 두 번째 실패는 없다며 한인들의 표심 결집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10지구 현지 있는 분이 주민들 의견을 듣지를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막았어요. 앞에서는 뭐 꺼덕꺼덕 해도 그냥 듣지 않는 상태예요. 저는 주민들을 리슨하고 싶습니다. 그 듣는 말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싶습니다. 노숙자 쉘터 사태를 통해 인지도가 급상승한 정찬용 변호사 역시 10지구 시의원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찬용 변호사는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인타운 현안으로 인지도가 높은 두 후보가 경쟁할 경우 표심 분산의 우려보단 한인들의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인 만큼 한인 정치인 배출에도 적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크게 뭉칠 수 있다는 아주 큰 가능성과 힘을 보여줬어요. 충분히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건도 마련이 돼 있고 또한 그 능력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이 관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10지구에는 아마 많이 관심을 쏟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재선에 도전하는 LA 4지구의 데이빗 유 시의원도 후보 등록을 일찌감치 마치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 차량 번호판을 출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라이센스 플레이트 제조업체 리바이버 오토가 개발한 디지털 차량 번호판을 출시하고 앞으로 운전자들은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차량 번호판을 설치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차량 등록이 가능하며 번호판에는 무선 통신 시스템과 GPS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 훔친 차량이나 앰버 경보 등 비상 상황 등을 메시지로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디지털 번호판은 해킹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차량 번호판의 가격은 $700며 소비자는 매달 $7 상당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 청사에서 치명적인 독성 물질 리신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2개 이상 발견됐다고 국방부 대변인실이 어제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2개의 의심스러운 소포가 국방부로 배달됐는데 인근의 검색센터에서 걸러냈으며 피해는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연방수사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쯤 JFK 공항에서 가나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델타 항공 보잉 767기의 브레이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긴급히 출동한 수방관들에 의해 30분 만에 진압됐지만 승객 205명과 조종사와 승무원 8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델타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과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잇는 베라자노 브릿지의 철자가 50년 만에 올바르게 고쳐집니다. 베라자노 브릿지는 지금까지 알파벳 Z가 하나 누락돼 표기됐었습니다. 베라자노 브릿지는 1524년 뉴욕 항구를 최초로 발견한 이탈리아 탐험가 지오바니 다 베라자노의 이름을 따 1964년에 세워졌습니다.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에 있는 한 학교의 급식실에서 초록색 곰팡이가 가득한 급식용 빵이 발견됐다고 CBS가 보도했습니다. 학교 급식실 직원들에 따르면 2년 전 시 당국이 납품처를 한 곳으로 줄인 후 급식용 빵 배달 횟수도 주 2회로 줄었으며 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교육국 설문조사에서 273명의 식품 관리자들이 빵의 신선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영상 14도. 금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토요일 곳에 따라 흐리겠지만 쾌적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